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재정학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제 이름은 서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재정학, 지금 경제학을 해보신 적이 없으면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재정학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학 원론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 과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뭐 회계사를 같이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7급 공무원을 공부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면 별로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거 공부해 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고 이제 세무사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얘기가 달라요. 근데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막 대단히 제가 이제 그래프도 되게 많이 그릴 거고 그리고 설명도 많이 하겠지만 그래프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프에 너무 매몰되거나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프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도 전혀 다 여러분들이 그려는 보셔야 돼요. 그려보는 이유는 내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거지. 막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내가 야, 나 그래프 자료 예쁘게 그려가지고 그렸더니 나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래프가 시험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프를 주는 시험은 아주 저차원적인 거예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만 머릿속에 담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연습할 때는 그려보셔야 되고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가르쳐 주는 결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결론.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있고 안 그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책에 다 그래프를 그리면 뭐 밑도 끝도 없으니까 딱 필요한 것만 좀 그릴 거고요. 먼저 이제 재정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짝 설명할게요. 재정학을 잘하려면 1번이 뭐냐면 수업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진짜로. 특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험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수험을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 많았어요. 집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다가 이거 빨리 접어야 되겠다. 저는 빨리 접었어요. 막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딱 3개월 해보고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만 제 14년 했어요. 14년. 그러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에 전달하는 거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고 그냥 결석하지 마세요. 결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석을 하게 되면 이게 중간에 붕 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붕 뜨잖아요. 붕 뜨면 다음번에 이걸 또 봐요. 그럼 또 똑같아. 새로 보여.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시 봤는데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게 더 문제예요. 왜? 다 과정을 밟고 나서 다시 들었을 때 아는 건 상관이 없는데 듣다 안 됐다 듣다 안 됐다 여긴 알고 여긴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잘하는 데만 하고 싶어요. 못하는 데는 하기 싫어 그냥 놔버려요. 근데 문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들이 결국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기 싫은 게 막 오늘 앞에서 하는 이런 되게 간단한 것들도 있겠지만 진짜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당락이 갈리는 거예요. 결론은 결석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강을 듣겠다라는 생각도 버리세요. 왜 형강을 놔두고 인강을 해요? 그건 전 이해가 안 돼요. 인강을 하면 사람이 늘어지고요. 늘어지면 미뤄져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오는데 제가 살짝 좀 늦었지만 저희 집 김포에 김포 2시간 걸 2시간. 그러니까 뭔데 저도 보니까 여러분 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기를 하시는데 필기를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정교하게 해드리겠지만 이게
노트하고 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첫 번째 바퀴는 도셔야 돼요.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첫 번째를 돌 때는 아 내가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이걸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첫 번째 바퀴예요. 근데 첫 번째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가끔? 내가 다시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 수험생들이 어떠냐면요. 저도 그랬지만 자기가 예전에 공부를 못하진 않았으니까 수험에 덤벼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되게 잘했다는 기억만 남았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천재가 아니에요. 내 친구 중에 천재가 있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간 박원규라는 애가 있어요. 걔 이거 어떻게 공부하지 알아요?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눈으로. 그리고 다 외워요. 걔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CPA를 붙었어. 그런 애들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노력해야 돼. 그럼 노력이려면 단계를 좀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받기를 할 때는 이제 이거는 좀 중요해 외우세요. 요거는 좀 쉬우니까 그냥 읽거나 보세요. 이거는 그래프 문제긴 한데 그래프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인들의 공부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공부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짜증이 나요. 그 전진을 안 하고 난 이걸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겨지면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학을 처음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안 돼요. 저도 경제학을 해서 경제학으로 대학원을 갔다 왔지만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막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쪽 정도 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경제학에 대한 견문이 없잖아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한 바퀴 돌 때는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뭐다? 이게 어렵다 쉽다만 판단을 잘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다음번에 돌 때 이걸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끝나면 이제 개념반이 끝나면 이제 뭐 할 거냐면 객관식을 할 거 아니에요. 객관식. 그죠? 객관식을 할 때 다시 앞에서부터 이제 이번 객관식을 할 때는 제가 책을 조그만 걸 하나 만들 건데 이거랑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때 객관식을 할 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이 강의가 제공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수험은 길잖아요. 여러분들 올해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년 볼 거잖아. 그럼 내년 볼 거면 내년에 맞춰서 커리를 짜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 할 때 다시 한번 이걸 리뷰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아니 월화수목 금토일 재정학 한다고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재정학만은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재정학 1차 과목일 뿐인데. 물론 1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정리할 거 아니에요. 최종 정리 때는 이제 이거 나와 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재정학에서 1차에서 떨어질 일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버티세요. 버티셔야 돼요. 버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학생이 붙냐라고 하면 성실한 학생이 붙어요. 성실한 학생.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익히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며 저랑 스킨십이 계속 있을 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막 건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여러분들하고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는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뭐 고민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자 먼저 재정학 되게 두껍죠. 시작합니다. 자 먼저 재정학의 기초라는 게 있죠. 재정학의 기초. 그리고 명심하실 게 이거 객관식 시험이에요.
주관식 아니니까 개념을 내가 막 써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 그럼 재정이 뭐예요? 재정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해요. 그죠? 기본적으로 재정에는 뭐가 들어가요?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뭐다? 재정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공공부분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라는 거죠. 그럼 밑줄이 뭐냐면 공공부분의 경제적 기능이에요. 공공부분의 경제적 기능. 즉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정부가 할 때는 여러분 이제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효율성이란 단어와 공평성이란 단어가 나오게 돼요. 효율성과 공평성이란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 효율성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조금 들여가지고 나의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했느냐가 효율성이에요. 공평성은 뭐의 문제예요? 평등의 문제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정부의 경제활동이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서 무엇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강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은 오프라인의 장점을 느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질문을 할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를 질문하면 되게 주어, 동사, 목적, 서술어로 맞춰서 되게 조리 있게 말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전 스타일이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걸 좋아해요. 제가 이해를 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 직관이란 건 뭐냐면 딱 얘기를 했을 때 그냥 탁 나올 수 있는 거 있죠.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맞았어. 그러면 기억이 나요. 틀렸어. 그럼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참고로 수동적으로 수험을 하시면 이 기간이 굉장히 재미없을 거예요. 진짜. 왜냐면 참 슬픈 얘기지만 떨어지면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이 공부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어보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정부는 효율성을 중시할까요? 중시하지 않을까요? 중시하겠죠. 근데 효율성만 중시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참고로 지하철이죠. 지하철은 몇 천억이 적자야. 그죠? 그럼 지하철이 공사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격 올리면 돼. 그럼 정부에 있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 국민들이 일어나겠죠. 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정부는 효율성도 중시는 하는데 공평성도 중시돼야 돼요. 그게 일반 경제학과 재정학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학은 여기만 초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적 인간이란 말 있죠. 경제적 인간이란 말을 윤리적으로 쓰면 이기적 인간인 거예요. 나는 1원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어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손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정부를 섬길 이유가 없는 거고 섬긴다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정부에게 우리가 강제적 조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양자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재정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재정학의 처음은 뭘로 시작하겠어요? 효율성으로 시작해요. 어떤 게 효율적이야?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이 교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게 앞에 나오고 막연하게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서 첫 바퀴를 그냥 돌라고 하는 게 스토리를 익히시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를 알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저 어제 밤에 집에 들어가서 그저 바라보다가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혹시 아세요? 그저 바라보다가 2009년 김하중 황정민 주연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걸 봤어. 근데 봐봐요. 제가 그 드라마를 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출생의 비밀, 암 이런 거 싫어해. 근데 그 드라마는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1회부터 끝에까지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예요. 근데 어제 11회를 했어요. 11회. 그 11회를 봤을 때 제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앞에 거 다 알고 뒤에 거 다 아니까 중간에 턱 치고 들어와도 아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면 내가 이 부분 못하면 이 부분만 턱 치고 들어가면 되고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디에 위치했는가를 알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딘지도 몰라. 그냥 와우 숫자, 와 수학이야. 그러면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수선이 안 돼요. 그 과정을 밟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구장창 할 거예요. 주구장창.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경제학이 한 분야다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뭐야? 경제학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세요. 잠 안 올 때 읽어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쭉 읽어보시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정부를 보는 시각에서 유기체적 견해와 기계론적 견해라는 게 있어요. 유기체적 견해와 기계론적 견해. 그래서 정부를 보는 시각 있죠? 정부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 나눠요. 유기체적, 기계론적.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유기체가 뭐예요? 유기체. 유기체 이꼴 생명체죠. 생명체는 부분이 중요해요? 전체가 중요해요? 잘 봐요. 여러분들 집에 가다가 이런 예시 들으면 또 싫어하더라. 근데 그럼 제가 들어볼게요. 호성이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 이름이 서호성이니까. 아, 저 이런 예시 되게 많이 듣는데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사망했다고 쳐요? 그러면 갑자기 제 내장이 튀쳐나가면서 호성아 그동안 즐거웠어 안녕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유기체는 전체가 중요해요, 부분이 중요해요? 전체가 중요하다니까 전체 중시야 그냥.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거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건데 우리는 점수만 따면 되잖아요. 점수만. 그 다음에 기계론적 견해는 결국 전체 기계도 부품의 합일 뿐인 거죠. 그럼 여기는 전체가 중요해요, 부분이 중시되는 거야? 부분이 중시된다 이 얘기예요. 자, 거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기체적 견해 2번에 보면 정부와 사회 구성과의 관계 있죠. 거기에 보면 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 전체는 개인의 우선함으로 개인은 공동체 일부로서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부가. 그 다음에 기계론적 견해는 2번에 정부와 사회 구성원의 관계 있죠? 그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부는 개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독립적인 목표를 가질 수는 없다 라는 거죠. 차이점 느껴져요? 끝.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유기체예요, 기계론적이에요? 안중근 의사는 유기체예요, 기계론적이에요? 되게 쓸데없는 얘기지만 안중근 의사는 자기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 바쳤어? 국가. 국가가 중요해요, 개인이 중요해요? 국가. 그럼 뭐에 가까워? 유기체. 생각하면 된다고요. 국가가 중요해요, 개인이 중요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김동우. 동우 씨는 국가가 중요해, 개인이 중요해요? 개인. 봐, 기계론적 견해. 그죠? 그런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고. 자,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머스그레이브의 정부의 3대 기능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정부의 재정학은 나중에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사람 이름을 좀 써요. 그러니까 누구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로 보면 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좀 중요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쪽도 견해가 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개념을 할 때는 좀 사람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요 머스그레이브는 안 외우셔도 돼요. 여기 3대 기능은. 그래서 3대 기능에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가 있어? 자원의 배분 기능. 자원의 배분 기능. 그리고 소득 분배 기능.
그다음에 마지막에 경제 안정화 기능이에요. 자, 자원 배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배분이란 말과 분배가 있잖아요. 배분은 뭐냐면 얼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 여러분 참고로 올해 겨울에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추웠죠. 그럼 추우면 코트를 많이 입겠어요? 점퍼를 많이 입겠어요? 코트와 점퍼의 차이 몰라요? 코트.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이게. 여러분 참고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려운 건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우리 단순한 거.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항상 공부를 할 때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게 현실하고 매칭이 안 되면 저는 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근데 코트가 있고 점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코트는 뭐예요? 우리 핏이 사는 거 아닙니까? 핏 얇잖아요. 근데 선생님 핏도 나름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 일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점퍼는 어때요? 두껍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보온을 위해 입는 거잖아요. 날씨가 추웠어요. 그럼 점퍼가 많이 팔릴까요? 코트가 많이 팔릴까요? 점퍼가 많이 팔리겠지. 그럼 점퍼가 많이 팔린다는 것은 점퍼의 수요,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점퍼의 생산이 늘어나죠. 그것을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고 해요. 자원의 흐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자원의 흐름을 누가 결정하냐면 시장 가격이 결정을 해요. 시장 가격. 그런데 정부가 시장 가격 결정을 하게 그냥 놔두면 다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은 정부가 생산량을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부가 생산량을 조절한다. 그럼 뭘로 조절할까요? 아주 심플한 예시로 사치품이 있을 것이고 필수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치품이 있고 필수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치품은 사람들이 많이 소비했으면 좋겠어요? 소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비 안 하는 게 좋지. 왜냐면 사치품을 쓰면 여러분 생각해봐. 친구가 만났는데 갑자기 람보르기니 타고 나타났어. 그럼 어떤 기분이에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겠지. 와 부럽다. 와 새끼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누가 되게 사치적인 걸 쓰고 있으면 우리는 박탈감을 느껴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고 나서 시계에 관심이 좀 많아져가지고 시계를 좋은 걸 차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TV를 딱 보니까 시계를 좋은 걸 차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거라도 안 하면 되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시계를 좋은 걸 안 차기로 했어. 왜 젊다는 증거 같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건데 사치품에다 뭐예요? 플러스 알파의 세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생산이 뭐 할 거예요? 줄어들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필수품 같은 마이너스 알파의 보조금을 줄 수 있겠지. 보조금을. 그럼 가격이 뭐 할 거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생산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조금 주고 조세 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가격이라는 매개에 조세나 보조금으로 개입을 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걸 우리가 자원 배분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소득 분배 있잖아. 그럼 봐봐요. 거기 자원 배분 기능에 2번 있죠. 2번.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자원 배분에 개입하거나 공공재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장 실패 안 배웠고요. 공공재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 중요한 건 정부가 뭔가를 생산하는 게 뭐다?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직접 생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 분배 있죠. 근데 우리가 분배 봐요. 분배. 근데 분배는 여러분 분배가 뭐예요? 분배가 뭐예요? 동시만 시키면 재미없지. 분배가 뭐예요?
나눠주는 거 앞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경제에서는 분배가 나눠주는 개념보다는 인컴의 개념으로 더 많이 써요. 인컴, 소득.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소득이라는 걸로 많이 써요. 소득. 그러면 우리가 소득은 뭐에 결정돼요? 그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십몇 년 전에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달 월급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는 제가 120만 원을 받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초짜니까. 그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보다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십몇 년을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알바 같은 거 하면 시간당 페이 최저임금 받을 거 아니에요. 어지간한 일 하면. 근데 대망의 세무사가 되면 그러려고 하는 거지. 각자 가진 능력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인컴 소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정부는 인컴만 중요하지 않고요. 뭐도 중요하냐면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소득의 재분배에 훨씬 더 관심이 있겠죠. 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진세나 그죠? 복지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걷었다가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슨 단어 쓸 거냐? 가처분 소득이란 단어 같은 걸 쓰면 가처분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정부가 뭐 한다? 누진세나 아니면 사회보장제도, 보조금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거 아니야. 그런 역할도 누가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된다. 왜? 제가 갑자기 동우 씨 돈을 걷어다가 이렇게 주면 뭐라 할 거 아니야? 강도라고 할 거 아니야, 강도. 근데 정부가 하면 어때요? 그래, 공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연봉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저께. 저는 학원 강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돈을 얼마를 버는 게 많이 벌고 적게 버는지 감이 없어요. 왜냐면 학원 강사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학원 강사의 95%는 월 400을 못 벌어요. 되게 극단적 직업이에요. 근데 올 5% 이상은 몇 천만 원을 벌어요. 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연예인하고 똑같아 이 직업이.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스케줄이 3개예요. 그러니까 오늘 3개라고. 제가 1, 2월에 수업을 몇 시간 했냐면 일주일에 64시간 했어요. 일주일에 64시간. 여러분 저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저보다는. 나 일주일에 64시간 일했다고요. 일만. 그러면 일이 64시간이면 준비하는 건 또 플러스 알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월화수목 금토일 다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애가 커 있어. 집에 가면 잘 때만 봐요. 커 있어요. 많이 커.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려 그래 막. 얘들이 아빠를 안 까먹는 게 신기할 뿐이에요 저는. 그래도 올 때는 애들하고 무조건 놀아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단 한 번도 정해놓고 휴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십몇 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어도 공부하는 기간은 저보다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저보다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저희 와이프 얘기도 많이 할 거고요. 우리 애들도 얘기할 거고 제가 다 예시가 제가 경험한 얘기만 해요. 저는 되게 인생은 다이나믹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을 할 때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거 누가 한다? 정부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이렇게 써 있죠. 어떠한 분배 상태가 바람직한지 학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 정부는 누진세, 사회보장제도의 수단을 통해 소득 분배 측면에서 적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소득 분배란 단어를 쓰면 안 되고요. 재분배란 단어를 써야죠. 왜? 정부가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토시를 내지는 않아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경기가 호경기냐 불경기냐 이런 걸로 따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에 총수, 참고로 재정학은 거시는 아주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미시경제학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 미시경제학 쪽에 가깝다고요. 거시는 나중에 정부지출 승수 뭐 요거 하나 빼고는 거의 안 나와요. 뭐 환율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미시 쪽에 가까운 거예요 이건.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그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정부가 지금 청년 실업률이 너무 극단적이니 정부가 좀 돈을 쓸게요 라고 이제 정부가 국회한테 요청했더니 이제 야당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되냐?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방선거용이다. 그 추경 예산 이거예요 이거. 이거요. 지금 극단적인 불경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부 지출을 조절할게요 라는 거겠죠. 그래서 불경기에 정부가 뭐 하는 거다?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되겠어요?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뭐에 해당한다? 경기 안정화 정책이다라는 거죠. 혹시 취업 준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 그냥 무조건 이제 공부로. 참고로 제가 한 3개월 정도 가르치면 이제 붙을 관상과 붙지 않을 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확실히 알아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붙을 것 같아요? 안 붙을 것 같아요? 붙을 것 같은 사람이면 제가 조용히 다가가서 잘해봐요.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만약에 제가 안 갔다. 그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 이론의 역사적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중상주의, 고전학파, 바그너, 빅셀, 린달, 파레토, 그 다음에 현대 재정학설 쭉 있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뭐 이거를 가지고 역사적인 걸 내진 않아요.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7페이지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 이게. 그 앞에 어려운 게 나와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자, 이걸 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걸 먼저 좀 할게요. 그럼 지식이 있어야만 되니까. 자, 우리가 효율적이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좋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소비에서 생산에서 종합적인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좀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기본적인 얘기. 기본적인 얘기. 자, 기본적인 얘기라는 거 뭐냐면 이 자체를 알아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한테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책이 읽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기본 할 테니까 잘 봐요. 먼저 우리가 이제 소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비? 소비는 왜 하는 거예요? 신발 왜 사요? 만족하려고. 공부했네. 일반적으로 신발을 왜 사요? 그러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그럼 신발은 두 켤레면 충분하죠.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벌써 답을 얘기했어. 만족을 위해서. 그죠? 그럼 만족을 우리가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효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효용. 그래서 소비는 효용의 극대화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효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유틸리티라는 단어를 써요. 스펠링 몰라도 돼요. 스펠링 굉장히 뭐 그런 거 있죠. 혼자 공부할 때 와 유틸리티 막 스펠링 쓰고 야 기분 좋다 그런 거 없어. 객관식 시험이라고요. 주관식 아니고 대학 시험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유틸리티야. 근데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효용에도 T가 붙을 수 있고요. TU 그죠? 그 다음에 MU AU가 있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T는 뭐예요? T는 토탈 총 효용의 총. 그래서 얘는 총 효용이고요. 그죠? MU는 뭐냐면 한계 효용이에요. 한계 효용. AU는 뭐냐면 평균 효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건 잘 안 써요. 그냥 설명한 김에 하는데 이 단어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럼 MU가 뭐냐? MU가 뭐냐 이거예요. 이제 M자가 나오면
예를 내가 짜장면을 내가 빵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폭식이에요, 폭식. 이 강사를 오래 했더니 그 밥을 안 먹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살살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밥 안 먹으면 짜증 나더라고 이제. 그래서 뭐래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집에서 제가 7시 10분에 나왔어요. 뭘 먹었겠어요? 가족은 다 자고 있죠. 마누라한테 밥을 한 1년에 한 6번 정도 얻어먹는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빵을 먹었어요. 빵을 처음 먹었을 때 만족감이 100이었어. 그죠? 만족감이 100이었어요. 이 효용이라는 건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다?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측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빵을 먹었을 때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후레쉬하겠어요? 안 후레쉬하겠어요? 후레쉬하지 않아. 그래서 90이라고 치자고요. 세 번째는 두 개쯤 먹었으니까 배가 좀 부르겠죠? 한 70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걸 다 더하면 TU예요. 그냥 빵 세 개가 주는 만족감 총효용이라고 그냥. 이해가요? 그런데 요렇게 한 단위를 처음 먹었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얻어졌지. 추가적으로 얻어졌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MU가 100이란 뜻이에요. 그 한계용이라는 것은 1단위 추가 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추가가 왜 중요하냐면 경제에 뭐가 있냐면 매몰 비용이란 게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세무사 이렇게 할까? 여자친구 있어요? 아, 슬프다. 미안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그럼 내 얘기할게요. 저 결혼한 지 7년 됐거든요. 7년 됐는데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단 말이야. 저는 누구 좋아하냐면 저 아이린을 좋아해요. 저 레드벨벳 마니아예요. 변태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레드벨벳 마니아인데 제가 아이린, 슬기, 예리, 조이, 웬디를 좋아해요. 그 중에서 아이린이 정말 예쁘잖아요. 만나고 싶진 않아요. TV가 예쁠 것 같아요. 그냥 만나고 싶진 않은데 TV를 딱 보다가 마누라를 딱 봤어. 자, 문제입니다. 7년나 결혼해 7년이 있어서 우리 와이프랑 참고 쭉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저는 아이린한테 가야 될까요? 네, 그러면 안 돼. 경제에서는. 경제는 지난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과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경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우리 와이프가 최고지요. 전 다시 태어나도 우리 와이프랑 결혼할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내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왜 너만 생각하냐고, 이기적인 새끼야 이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참고로 동갑이기 때문에 친구 같아요 여전히.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 경제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게 항상 우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따지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M이라는 게 나오면 1단위 원인을 추가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뭐라 그래? M이라 그래. 이해가요? 그럼 봐봐. MU는 뭐겠어요? MU는 일단이 소비를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만족감일 거야. U가 유틸리티가 만족감이니까, 효용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단어가 나올 거야. MC는 뭘까요? MC 마이크야? C는 뭐냐면 코스트예요. 그럼 MC는 내가 한 단위를 뭔가를 더 생산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MC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이건 뭐라고요? 이제 계속 나올 거야. 1단위 추가 생산을 했을 때 1단위 추가 생산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MC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세요? 그러면 MP는 뭘까? MP. P는 뭘까요? P. 밀리터리 폴리스야? 헌병 출신이고요, 제가. 헌병 출신. P가 뭐예요? 프로덕트야. 생산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1단위 추가로 생산 요소를 넣었을 때
그죠?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생산량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MP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 잘 나오고요. 얘도 잘 나오고 얘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단어 뜻을 모르면 안 돼. 그런데 잘 봐요. 요거 이제 공식으로 나중에 할게. 지금 벌써 수학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수학 없어요. 산수예요, 산수. 산수. 막 갑자기 막 우리가 미분도 막 그런 거 미분도 이따가 살짝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알면 돼요.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안 해도 돼. 그러면 잘 봐요. 요게 이제 m이 나오면 이제 앞으로는 미분이에요, 미분. 이게 미분이라고. 왜? 1단위가 간격이 우리가 숫자의 개념이 뭐가 되겠어요? 디스크리트한 개념이 있고 컨티뉴어스한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1, 2, 3, 4, 5 하면 디스크리트야 그건. 근데 수직선에서 우리가 수직선 그릴 거 아니에요. 수직선은 하나하나씩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와 하나 사이에도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죠. 그럼 연속적이지. 그 연속적인 거에서 지금 1이라고 했지만 수학적으로 뭐야? 조금 이거야 조금. 이거요? 그래서 계산 우리가 지금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약간 추가적으로 늘렸을 때 약간 늘어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m이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그 정도만 합시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TU, MU, AU가 있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소비를 했을 때 효용의 극대화인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의 개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 무차별이란 것은 인디퍼런스 하다는 뜻이 인디퍼런스. 자 이게 이런 뜻이에요. 잘 봐요. 정의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만족감이 뭐라고요? 효용이죠. 효용을 주는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X와 Y의 조합을 연결한 선.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차별 곡선이라 그래요. 무차별 곡선. 마음에 와 닿아요? 마음에 와 닿아? 안 닿죠? 자, 저 충남 보령 사람이거든요. 혹시 고향 시골이신 분 있어요? 어디 분이에요? 동두천. 그렇죠. 동두천 시골 아니잖아. 메갈로폴리스 아닙니까? 산 있나 거기? 군대가 많은 거죠. 뭐 총알 날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쪽 동네 그런 느낌이니까. 어디예요? 서울 어디? 용산. 거기도 군대잖아. 어디예요? 오산. 동두천, 용산, 오산 그 미군 라인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되게. 어디예요, 어디? 경기도. 구리시. 안양. 네. 지금 이거 왜 물어봤냐면 지금 시골 사람이 저 어렸을 때는 그 생일 잔치를 해서 생일 잔치.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외식을 한다는 게 되게 드문 일이었고요. 수업 잘 들으셔야 돼. 저는 겉으로 딴소리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예시야. 듣다 보면 이게 이 얘기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저 뭐냐면 제가 집에서 생일 잔치를 초등학교 때 해주면 그 당시 막 풍족하지 않았으니까 충남 보령시니까 그때는 또 읍이었으니까 우리 동네에 치킨집 2개밖에 없었다고요. 페리카나랑 이서방 치킨 2개 있었다고. 그래서 탕수육은 정말로 생일날 먹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애들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애들한테 막 생일상을 차려줘요. 그러면 뭐 엄마가 잡채도 해주고 치킨도 시켜주고 짜장면도 시켜주고 과자도 막 사줄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이 한 15명 20명 모여서 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애들이 먹어봐야 뭐 얼마나 먹겠냐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중에 싸줬어. 그럼 봐봐요. 사탕 4개, 초콜릿 3개. 사탕 3개, 초콜릿 4개 있죠. 자, 1번 조합, 2번 조합. 그죠? 어느 거 선택할 거야? 1번 어느 거?
2번 저는 뭐라고 할 건 줄 알아요?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이 조합이나 나한테 주는 만족감은 똑같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차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차별하다. 이해가요? 이게 수업 스타일이에요. 그냥 듣다 보면 그렇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허투루 농담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저는 다 겪은 일만 얘기한다 그랬잖아. 근데 봐봐. 사탕 4개와 초콜릿 4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만족감이 높을까요? 3번이겠죠. 왜? 얘보다는 뭐가 많아? 초콜릿이 많고 얘보다는 뭐가 많아? 사탕이 많아요. 그죠? 그럼 얘가 뭐하다? 효용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책에 more is better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아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 그래프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프 좀 크게 쓸까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 자, 이게 이제 x가 있고요, y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피자라고 하고요, 여기를 치킨이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이 무차별할까요? 무차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생각해봐. A라는 조합은 1과 1이야. B라는 조합은 2와 2겠지. 그럼 A와 B 중에서 당연히 누가 더 효용이 높겠어요? B가 높겠지. 고민할 바가 아니야 이건. 이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고, 일반적인 형태는 어떠냐 라는 게 뭐냐면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이런 형태로. 자,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치킨 7마리랑 피자 1마리가 있어. 그죠? 그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실증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지.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가서 이러는 거야. 야, 나 치킨을 좀 더 먹고 싶으니 피자를 더 먹고 싶으면 치킨 좀 줄래? 라는 거야. 치킨이 지금 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네가 치킨 피자 한 판 더 주면 내가 치킨 3마리 줄게. 이런 뜻이야. 그죠? 그러면 A라는 조합과 B라는 조합이 어때요 지금? 만족감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자, 1마리 더 줄게.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래? 야, 내가 이제 치킨을 좀 많이 갖고 있진 않으니까 이제 전만큼 3마리까지는 못 주겠다. 미안하다. 그럼 이제 뭐야? 내가 그냥 너한테 1마리만 줄게. 이럴 수 있죠. 1마리만 줄게. 그럼 1대1 가자. 그러면 어떻게? 3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해가요? 그러면 A, B, C가 왜 효용이 동일한 느낌인지에 가요? 하나를 늘린 만큼 하나를 줄이는 건데 흔하게 가졌으니까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줄일 수 있다. 이해가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래프에서 C 이제 특징이 있겠죠. 특징 뭐가 있겠어? 첫 번째 우하향한다 이거죠. 우하향한다. 그죠? 우하향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는 줄어든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교차할까요? 안 할까요? 봐봐. 교차한다고 생각해봐. 저희 교차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 D예요, D. 그럼 무차별 곡선의 내부에 있는 점들은 만족감이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해야지. 그게 무차별의 정의잖아. 이 선에 있는 건 전부 다 만족감이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가요? 그러면 이 선에 있는 건 만족감이 동일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건 적어도 돼. 이건 필기를 해도 된다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려주는 건 필기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써주는 건. 이해가요? 여러분들 지금 혼란이 왔어. 내가 적지 말라고 한 건 그 책에 있는 모든 그래프를 적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건 적어놔야지 안 까먹죠. 그죠? 제가 필기해 주는 건 적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A와 B가 뭐하다? 무차별하다. B와 D가 뭐하다? 무차별하다. 그러면 A와 D가 무차별하겠죠.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왜? D는 A보다 치킨의 소비량이 적어요. 얘는 똑같은데 교차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점에서 멀수록 뭐하다? 원점에서 멀수록 효용이 뭐하다? 크다야. 원점에서 멀수록 효용이 크다. 어떤 얘기겠어요? 이런 얘기겠지? 자, 그럼 봐봐요. 얘 점이 2다 이거야. 2다. 그럼 2는 A보다 효용이 당연히 뭐여야 돼? 높아야 되겠지. 왜? XJ의 소비가 더 많으니까. 그죠? B보다 효용이 높아야 되겠지. 왜? YJ 효용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봐봐요. 이걸 이따가 써야 돼요. 지금 잘 보셔야 돼. 처음 한다며.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써먹어야 된다고 다. 그럼 봐봐요. 이제 여기서 MRS라는 게 있어요. MRS XY라는 게 있어요. 자, MRS XY는 뭐냐면 이런 얘기야. 델타 X, X를 뭐예요? 늘린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델타 Y 줄인 비율이야. 그러니까 수업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자, 봐요. 아까 A에서 B점으로 갈 때 얘가 하나 늘어났죠. 그게 뭐야? 델타 X 하나 늘어났죠. 왜? 델타 X는 나중에서 처음을 뺀 값을 변화분이라 그래. 두 개에서 하나잖아. 그러니까 하나지 하나. 여기가 뭐야? 델타 Y지. 델타 Y. 그럼 델타 Y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3이지. 그러면 요 기울기가 델타 X분의 델타 Y일 거 아니야. 그럼 요 기울기는 뭐예요? 3이야 3. 이 3을 뭐라 그래? MRSXY야. A에서 B로 갈 때. 이해 가요?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에 다시 B에서 C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또 몇 개 늘어났어? 델타 X가 하나 늘어났죠. 근데 여기 뭐야? 델타 Y가 뭐였어? 하나 늘어난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 요거분의 요거 MRSXY는 여기 값은 뭐예요? 1이지. 이해가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M이 있으면 앞으로 M이 있으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요. 증명 안 해도 돼. 지금 여러분들 두 개를 가는 거예요. MRS가 그냥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구나. 1번. 그죠? 두 번째가 M이 붙으면 뭐야? 접선의 접점. 접점의 기울기야. 구간이 있으면 구간별 기울기고 이 구간이 좁혀지면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MRS XY는 잘 봐요. 무차별 곡선은 지금 어때? 접점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죠. 그래서 이해한다. 체감한다고. 체감. 작아짐.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하나 응용할게요. 자, 어떤 걸 응용했냐면 이걸 응용해야 돼요. 잘 보세요. 보면 지금 A에서 B점으로 가잖아요. A에서 B점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가 잘 보면 A에서 B점으로 간다 이거야. 그죠? A에서 B점으로 간다. 그러면 다 생각해보면 XJ를 늘렸을 때, 그죠? 늘렸을 때 얻는 총 효용이 있겠죠. 넥스를 늘렸을 때 얻는 총 효용이 있겠지. 근데 그게 YJ를 무차별한다는 것은 X를 늘리면 YJ를 뭐 해야 돼? 줄여야 되지. YJ를 줄였을 때
잃는 총효용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무차별한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해요. 얘가요? 같아야 무차별한 거지. 다르면 무차별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걸로 이만큼 얻었으면 내가 그만큼 날라가야 그게 무차별한 거잖아. 왜? 만족감이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요? 그럼 이걸 다시 쓰면 x를 늘렸을 때 델타 x, 그죠? 얻어진 초용이니까 총효용은 x를 곱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mu x를 이렇게 곱해주면 x를 추가로 늘렸을 때 얻어지는 한계 효용과 그 양을 더하면 곱하면 총효용이 되겠지. 이해가요? 개수라 했으니까 여러분 쉽게 기억하게 그거랑 델타 y y제를 잃었을 때 MUY랑 이 같아야 무차별한 거 아니야? 이해가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잘 봐요. 얘 내리고 얘 올리면 되잖아. 그럼 얘 델타 X분의 델타 Y로 만들면 얘 이렇게 내린 거죠. 그럼 얘도 이렇게 내리면 MUY분의 MUX 이해돼?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뭘 쓸 거냐면 자 지금 다 잊어버려 상관없어.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들어야 돼. 무차별 곡선은 만족감이 뭐하다? 동일하다 1번 그죠? 2번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수록 좋다. 이해됐죠? 2번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MRX 마지널 레이트 오브 서브스티튜션이야. 그러니까 한 마지널 한계 레이트 오브 율 서브스티튜션 대체 한계 대체율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단어는 MRS는 뭐의 기울기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다. 3번 그죠? 그건 뭐랑 똑같다? MUY분의 MUX랑 똑같다. 4번이에요. 요건 기억하셔야 돼.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자, 됐어? 자, 그러면 하나만 하고 잠깐 쉴게요. 저 원래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데 오늘 조금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자, 무차별곡선 됐죠?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그건 또 지금 막 해주면 이제 여러분 막 어지러워해.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제가 추가적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빠지면 하면 돼요. 제가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쉽게 가르쳐주는 거. 왜냐? 제가 잘 몰라. 농담이에요. 네. 그랬더니 또 제가 잘 모른대 이러지 말고 무짝한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무차별곡선 했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예산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선. 자 지금 여러분 무차별곡선하고 예산선을 지금 잘 이해하면요. 요거를 똑같이 얘기한 게 이제 생산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쉬는 시간 있다 요까지 설명하고 쉬는 시간 딱 드리면 한번 쫙 읽어봐요. 그리고 이따가 이걸 딱 보면 뭔가 딱 판도라의 상자가 팔로도 좀 나쁜 건가 그건? 뭔가 보물 상자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딱 들 거예요. 이게 이게 이 소리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예산선이지 예산선. 예산선은 뭐냐면 정의가 주어진 소득으로 소득이 예산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어진 소득으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예산선이라고 그래. 감이 와요? 안 오지? 이거 여러분 나중에 이거 되게 많이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해해야 돼요. 근데 얘기하지만 저는 한꺼번에 쫙 설명하는 것보다 딱 필요한 만큼 하고 설명한 다음에 또 나오면 기억나죠? 이렇게 리뷰하는 방식을 더 선호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뭐냐면 이제 그래프 그리면 아주 심플하게 할게요. 주어진 소득이 5,000원이라고 가정하고요. 그죠? 소비 조합인데 뭐예요? X와 Y 조합이 있는데 그죠? X제가 500원이고
y제가 1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5,000원 가지고 500원짜리만 사면 몇 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지. 그죠? y제만 사면 몇 개 살 수 있어요? 5개 살 수 있죠. 됐어요?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잘 봐요. 요 예산선 안쪽은 소비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요 바깥에는 가능해? 불가능해? 예를 들어서 요 점 소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마법사 그죠? 왜? 500원짜리 10개랑 1000원짜리 5개를 소비하려면 10,000원 필요해. 그러니까 내 소비 영역 바뀌지. 이해가요? 그래서 요거고 나중에 이제 요것도 이게 가격이 변하거나 예산이 변할 때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소득효과, 대체효과 이런 얘기 한다고요. 뭐 지금까지는 안 해도 돼. 일단 나중에. 참 결론이에요. 그럼 예산단까지 했죠? 그럼 결국은 3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거야. 첫 번째 무차별 곡선으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은 뭐예요? 소비자의 만족감을 가장 높이는 거지. 그럼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해야 소비가 잘하는 거야? 안드로메다를 가면 돼. 무차별 곡선이. 그죠?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면 좋다며. 그렇잖아요. 원점에서 되게 어려운 질문 하지 않아. 잘 생각해봐요. 멀기만 하면 좋잖아. 근데 문제는 뭐와 함께 합쳐져야 돼요? x와 y예요. 자, 여러분 경기 처음 하시는 분들 여기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P형큐만 공부했어. 여기는 x와 y의 조합이에요. 가격 없어 아직. 이해가요? 그러면 예산선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다 무차별 곡선을 겹치는 거야. 1, 2, 3를 겹치는 거라고요. 그럼 어느 게 가장 합리적 선택이야? 예산이 없다면 파란색이 제일 좋죠. 근데 예산선이 있다면 예산선 내부나 겹치는 데에서만 소비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 소비는 뭐야? 빨간색이지. 이가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합리적 선택은 뭐예요? 결론.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할 때겠죠. 그죠? 접할 때라는 건 뭐예요? 접점의 기울기가 동일할 때란 뜻이에요. 접점의 기울기가 동일할 때. 그러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안 가르쳐줘서 아직 아직까지 알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죠? 근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MRS였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그 얘기를 알고 이제 접근을 소비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해갔어요?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무차별 곡선 내부에 있는 점은 뭐가 동일하다? 만족감이 동일하다. 1번. 일반적인 형태의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서 멀수록 만족감이 높다. 2번. 3번.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한계 대체율 MRS라고 한다. 3번이에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